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5.18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법정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보도와 경찰이 성접대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 또 불법 동영상 촬영 의혹으로 가수 정준영 씨를 조사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 뉴스워치, 뉴스메이커를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난히 따뜻했던 2월 말부터 시작된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전국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새학기를 맞은 사립 유치원들이 개원을 미루면서 아이를 가진 가정들이 크게 당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상황과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처 현황과 제안된 해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3월 4일 뉴스 리뷰에서는 서울에서 역대 두 번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을 넘겼고 세종과 대전, 강주 등에서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하는 등 공기질의 악화가 심각하고 장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등에는 닷새째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고 공공기관의 차량 이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진입이 단속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국내 오염물질들이 결합한 먼지 덩어리가 한반도에 머물면서 전국적으로 매우 나쁜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월 5일 뉴스리뷰에서는 문 대통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자료 등을 토대로 세계 기상 정보를 시각화한 얼스널 스쿨 지도와 일본 기상협회 홈페이지를 인용해 바람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되었고 대기 정체로 국내외 오염물질들이 같이 축적돼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온까지 올라 미세먼지 농도가 급속도로 짙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정치권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관련 법안 수십 건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정사가 늦어지면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세먼지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산업 발전이 고도화되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에 대한 시각 차이가 커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3월 6일 뉴스리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정부와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 주경 편성과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함께 인공 강우를 실시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공조 강화와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시했지만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상청도 중국과의 인공 강우 실험 시기나 중국과의 협의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재 공공 행정기관에서만 시행하는 차량 의무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최대 배출 원인인 난방 발전 분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여야 정치권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상태로 선포하는 것에 합의하고 관련 법안들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꾸려 중국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뒷북 대응을 비판했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관계부처의 공동대처 방안 수립 등의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으면서 한국당의 주장은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으로 환경부는 중국과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 추진과 함께 연내 서해안에서 공동 인공강우 실험 추진 등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요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야외용 공기정화기의 설치와 도로살수차 운행 확대 등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감 수단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내 미세먼지 문제에 중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중국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급성을 덜 느끼는 중국을 자극하기보다는 공동연구와 공동대책 마련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설득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손해배상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의 쾌적한 생활권의 국가보장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이 없고 미세먼지와 국민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 또한 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와 중국의 미세먼지 발생 책임을 묻는 소송이 2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피해와 그에 대한 대처와 해결 방안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고 보도하였습니다. 지난주 미세먼지의 피해 정도와 피해 범위가 전국적이었는데 각 지역의 피해 상황과 정부의 대처 방안을 상세히 보도한 것은 시기적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해결 방안과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룬 점은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을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의 대처 및 반응 등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은 사안에 대한 무력감만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동안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아 왔지만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이 필요했던 미세먼지 문제를 단순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것보다는 발생 원인이나 제시된 해결 방안이나 정책의 실효성 등 핵심적인 주제들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이면서 현실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고 지금까지 개선이나 해결이 어려운 일을 제시하거나 평가하는 보도들이 더 필요한 보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시도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몇 가지 해법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3월 4일 뉴스리뷰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사립유치원의 저조한 참여율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조건 없이 개학 연기를 철회하면서 유치원 대란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학을 미룬 239곳의 사립유치원 중 221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해 단 18개 유치원만 돌봄 없이 개학을 미루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들이 5일에도 개학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고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로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렸고 막판에 개학 연기 방침을 처리한 일부 유치원에 대해서도 크게 분노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립병설유치원은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힌 유치원에 다닌 아이를 위해 임시돌봄 교실을 열었다고 전하면서 교육당국의 현장조사와 시정명령에도 아이를 볼모로 한 소수 유치원들의 집단행동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한유총은 하루 만에 개학 연기 투쟁 방침을 철회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주도한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1,533곳의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한 유치원은 전국 239곳에 그쳤고 이 중 221곳은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투쟁의 효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검찰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지는 즉시 신속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고 학부모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설 예정이어서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행동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 없이 개학을 연기한 행위와 개학 연기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행위는 유아교육법 위반,
한유총이 단체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한유총 지도부가 회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강요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월 5일 뉴스와치에서는 일관된 엄정 대응으로 한유총의 집단 계약 연기 시도를 하루 만에 무력화시키면서 정부의 유아교육 정상화 시도는 힘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의 의무 도입되는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의 도입률은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의무 도입 대상 574개 유치원 중 338곳에서 에듀파인 도입을 마쳤고 추가 사용 희망 의사를 밝힌 공영형, 중소형 사립유치원이 160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8일 뉴스메이커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구항유치원이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운영하던 사립유치원을 서울시 교육청이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 것인데 지난해부터 약 1년간 절차를 거쳐 설립했고 올 하반기에는 매입형 유치원 4곳, 내년에는 15곳이 추가로 문을 여는데 교육청은 2021년까지 30곳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한유총과 일부 소속 유치원들이 벌인 집단 계약 연기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초유의 관심사였던 유치원 집단 계약 연기 시도와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처를 보도하면서 양측의 입장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보여준 점은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한유총과 정부의 대립 구도로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안을 단순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 유아교육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보다 심층적인 보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단순히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거나 협동조합형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대안을 현실적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3월 11일 방영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시선을 잡아끄는 트렌드 현장을 따뜻한 시선으로 짚어내는 트렌드 지금 여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20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전통 떡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경상북도 청도의 풍각시장이었습니다. 아직도 5일장이 열린다는 이곳에서 전통 떡의 핵심 재료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소나무의 속껍질인 송기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얼마예요? 그 2만 원. 겉보기에는 그냥 나무 껍데기처럼 보여서 조금 의아했지만 과거 춘궁기에는 구황식품의 역할을 했다는 내레이션에 식품으로서의 송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래종의 소나무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귀한 재료인 송기를 이용한 떡이 더욱 궁금해졌는데요. 곧이어 맛있는 송기떡을 빚는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펄펄 끓는 무쇠 솥에 송기를 넣어 윤기나는 검은색을 띨 때까지 이틀에 걸쳐 삶아야 한다는데요. 시간과 정성이 듬뿍 들어간 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맵쌀 대신 100% 찹쌀가루와 부드러워진 송기를 함께 버무려 4번이나 갈아냈는데요. 마치 시루떡을 연상시키는 반죽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루떡 같은데요. 그리고 반죽의 소나무 섬유질을 확대해 보여주어 이해에 도움이 됐는데요. 익은 송기 반죽에서 나무향이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는다는 자막을 통해 화면으로는 전해지지 않는 향기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살가 갈고 또 이렇게 쪄뿌니까 쫄깃한 찰떡을 또 계속해서 반죽을 치고 손으로 당기며 쫄깃한 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손으로 당겨도 잘 떼어지지 않을 만큼 찰기가 뛰어난데요.
드디어 이렇게 만들어진 송기떡을 맛보는 장면이 등장했는데요. 속껍질로 만든 송기떡의 맛은 어떨까요? 특이한 향 같은 건 없는데 이렇게 쫄깃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른 냄새가 별로 없어요. 이게 일반 참선하고 틀려. 청도의 송기떡 다음으로 소개된 곳은 경상북도 안동의 찰떡집이었는데요. 이 찰떡집은 무려 120년 전부터 입소문 난 곳이었다는 설명에 놀랐습니다. 4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떡맛의 비법이 궁금했는데요. 120년 전통 떡집의 비법은 찹쌀밥이라는 설명이 바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이해에 도움을 주는 화면 전환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송기떡과는 다른 이곳 반죽만의 특징이 무엇일지 기대됐는데요. 특별한 양념 없이 단맛을 최소화하고 찹쌀 고유의 맛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떡은 그대로 맞춰. 10시간 이상 불린 찹쌀을 쪄내고 직접 떡매를 치는 모습을 비췄는데요. 떡매를 쳐 반죽을 만든다는데요. 간판도 없는 가정집에서 시작했던 120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팥고물도 직접 맷돌로 갈아 만드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떡 만드는 것이 고달파 잠시 문을 닫은 적은 있지만 그 초심은 잃지 않았다는 이 찰떡집에서도 그 안에 담긴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떡에 앞뒤로 고명을 묻힌 떡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이렇게 떡집 두 곳에 이어서 떡에 문양을 새기는 떡살이 소개됐는데요. 백일상이나 회가변 같은 특별한 날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 떡살입니다. 꼭 필요했던 게 바로 떡살이었습니다. 다식 문화연구자의 설명을 통해서 각 문양이 지니는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혼례에 사용하는 이바지 떡에는 신랑 신부를 뜻하는 봉황 2마리와 태극문, 국화문 같은 문양이 새겨졌는데요. 가운데 봉황 2마리가 암수, 그러니까 신랑 신부를 뜻하겠죠. 모든 떡살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원하는 바를 담은 일종의 기도문이기도 한 떡의 의미가 잘 전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기도문이기도 했죠. 이렇게 복을 구하고 액을 막으려 사용한 떡살을 만드는 장인도 소개됐습니다. 떡살의 명맥을 잇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바로 전남 무형문화재 제56호인 김규석 목조각상이 등장했는데요. 한분이 조가고 있는 거예요. 떡살을 만드는 건 1mm를 다투는 섬세한 작업인 만큼 사용되는 나무도 까다롭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이테가 촘촘하고 단단하며 냄새가 없어야 하죠.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주일을 매달려야 한 개의 떡살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 명맥이 끊긴 떡살의 문양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35년간 약 6천여 개의 떡살을 만든 장인의 모습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꼬박 일주일을 매달려야 한 개를 만들 수 있다는 떡살. 그리고 떡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역사를 설명해 주어 이해에 도움이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5,000년 역사사는데 문양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벽지랄지 보도블록이랄지 타일을할지 뭐 포장지랄지 이런 게 거의 우리 문양을 찾아볼 수 없어요. 5,000년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문양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에 떡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2년도 이런 것은 또 지켜나가야 되는 거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색적인 떡과 그 떡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떡살에 담긴 의미를 차례로 짚어주어 전체적으로 이해가 쉬웠고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떡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찰떡인데요. 문양이 찍힘으로써 축복을 받는 음식이 된 떡.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김정은 학생은 이번에 소개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떡살을 만드는 김규석 장인이 인상 깊었습니다. 떡살 한 개를 만들려면 매일 10시간 이상 일주일을 매달려야 하는데 그런 떡살 6천여 개를 만든 게 놀라웠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떡살 등 우리의 문양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very well. Let's see what happens. But I would be very disappointed if I saw testing.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도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국내외 언론에서는 이 북한의 의도와 비핵화 협상 의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이 북한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좀 짚어주시고 정치권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자마자 이제 곧바로 불거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논란이 향후 북미 관계는 물론이고 또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38로스는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재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공개했는데요. 우리 국정원도 같은 날 이런 사실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생산 시설에서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됐고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철거 시설 가운데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보수 언론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진보 언론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직전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협상 결렬에 따른 비핵화 거부 의사로 해석하기에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회담이 결렬된 후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협상의 틀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강한 경고를 미국에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핵화 약속은 가짜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고 가짜 비핵화로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계산이 드러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협상 의지에 의구심이 커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움직임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면 구구한 억측만 유발할 뿐이라면서 북한이 오해를 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상대방에 대한 날선 비난이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특히 미국의 초강경파의 대북 제재 강화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러한 북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역시 상당히 중요할 텐데 국내외 언론에서는 이번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협상 의지는 그대로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가 만약에 사실로 판명난다면 very very disappointed, 아주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또 대북 강경파로서 다시 전면에 나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른바 빅딜, 일괄 타결식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떤 조치도 있을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는 완전한 비핵화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빅딜보다는 스몰딜, 단계적 동시 해법을 고수하고 있어서 의견 차를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에서는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문제는 평화 무드보다는 사실 다시 고개를 드는 대북 강경론입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의 배경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실망한 이유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면 앞으로 북미 협상은 180도 급반전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있어 불길한 징후다라고 밝혔고 뉴욕타임스는 미사일 실험 유예를 끝낼 준비에 첫 번째 신호라면서 대북 회의론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언론도 미국의 이 같은 대북 강경론을 이제 의식하면서 미국 내의 정치권의 변화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제재 해제에 앞서 심상치 않은 워싱턴 기류부터 직시하라 이렇게 밝혔고요. 또 한겨레신문은 백악관의 대외 정책에 있어 미국의 여론 동향은 상당히 민감한 변수인 만큼 미 의회와 언론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장에서 감지된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사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간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언론이 오히려 부정적인 추측성 보도를 내놓으면서 대화의 판을 깨는 모습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트럼프 비판론자들이나 대북 강경파들은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어야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라면서 북한을 더욱 압박하라고 종용하고 있는데요. 북미 긴장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또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 또 나아가서 앞으로 있을 북미 대화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역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최근에 북미 관계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재를 요청했고요. 또 북미 간 고비 때마다 문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만큼 우리의 대북 정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면서 현 정부의 이제 남북 경협 의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간 대북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면서 양국 간 불화설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성급하게 남북 경협을 추진하지 말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 언론에서는 미국에서 주장하는 빅딜이 북미 간 협상 가능성을 조금 좁힐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북미 양쪽을 서로 좀 자제시키면서 만남을 재개할 방안을 찾는데 중재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금강산 관광과 또 개성공단 재개 같은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상황을 좋은 쪽으로 이제 진전시켜서 어쩌면 해법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에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것만큼 앞으로 우리 한반도 정세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 언론의 역할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북미 정상회담 결렬 같은 그런 사건만 보더라도 결렬되고 또 이런 상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한반도 또 정세와 미래를 어떤 해석함에 있어서 언론이 좀 더 균형적인 시각으로 양쪽의 입장을 좀 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언론이 어쩌면 한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용 보도가 많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주로 미국의 주류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고 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전망하기 때문에 한쪽의 잘못으로만 몰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보도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미 간 기류의 변화로 무엇보다도 좀 민감한 시기인 만큼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를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직접 취재하고 또 면밀하게 분석도 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몇 번이고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같은 경우는 상대를 적대시하거나 또 공격함으로써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그런 사안인 만큼 서로의 인내가 또 필요하고 또 결과와 함께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론이 좀 더 일깨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